오늘 두 번째 인물은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총리실 짐을 싸서 이제 여의도로 복귀하게 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좀 요 며칠 사이에 꽤 전국의 중심에 올랐죠.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초기에 제가 이제 이 유경선 기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김민석 총리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좀 타이밍이 또 다른 것이 일단 이재명 정부가 1년이 지났고 지금 김민석 총리는 8월 그 여당 전당대회 그 유력 그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점도 다르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유 시스터즈 두 분은 이제 좀 다른 뉴스, 다른 분석을 들고 왔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탐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냥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이제 김민석 총리하면 그 정치 일생이 굉장히 좀 파란만장하다 못해서 약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하 드라마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좀 프로필부터 한번 훑고 가볼까요? 네. 저는 일단 유년기부터 첫 정계 입문까지 좀 일대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1964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 위로는 두 명의 형이 있는데 바로 큰형이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백서 출간을 이제 주도한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김민웅 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진보 단체인 이 촛불 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김 총리가 이제 1982년에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을 하고요. 이 사회학과 학생회장을 거쳐서 1985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이제 배후 조종자로 지목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5년 6개월의 실형을 이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998년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3년만 이제 수감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무려 27살의 나이로 이 서울 영등포구 이제 영등포을 지역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이제 처음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선거에서는 이제 겨우 260표 표 차이로 이제 아쉽게 낙선을 했고 그 다음 선거인 1996년 총선에서 똑같이 영등포 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짚어볼 게 이제 가방끈이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정계를 한 20년 가까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고 이 미국에서 로스쿨 법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공부에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칭화대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같은 학교인데 그렇죠. 거기서 석사 땄다면 공부 되게 진지하게 하셨나 봐요. 아, 석사 학위 따기가 매우 어렵군요, 칭화대. 아니 저는 뭐 모르겠지만 저 석사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뭐 특수대학원 같은 거 있으면 석사 따는 게 좀 쉽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을까요 외국에? 네, 그래서 네. 뭐 진지하게 따려고 하면 석사나 박사나 다 매우 어렵겠죠. 근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문제인데 네. 중국에도 그런 관행이 있을까 싶은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또 하버드대 이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까지 받아서 정말 가방끈이 정말 길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가방끈인 게 그 대단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파란만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 길게 그 정치권에서 낭인 생활을 하시면서 훈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쨌든 부수물 같은 그런 아주 좀 아픈 기억이 좀 묻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김민석 총리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거지만 뭐 운동권이란 얘기야 뭐 하는 얘기인데 철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불법 계엄을 거치면서 쪽집게 예언가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권 얘기부터 좀 해보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대 그 학생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죠. 네, 아까 유설이 기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회장, 그다음에 서울대 전체 총학생회장 뭐 지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쟁 활동을 벌이면서 구속 수감 이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 진영에서는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훈장 같은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그 적통 어떤 인증 마크 같은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김민석 총리 이제 어머니도 이제 좀 활동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가 수감되어 있을 때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이때 잠시 장례를 치르러 나왔을 때 조문객으로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인연을 쌓았던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때 돌아가셨던 작은 형의 성함이 김민화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어머니가 형의 이름을 딴 민화의 집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냐 하면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과 또 수배된 학생들을 돌보는
이런 단체였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가 민화의 집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어머니의 이름이 당시 이제 이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좀 신망이 높았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김민석 총리 어머니가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민가협이라고 민가협이라고 그러죠. 저희 있는데 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예, 뉴스에 예. 등장했던 단체예요. 작년에 4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초대 의장도 지내셨다고 합니다. 굴곡을 겪고 뭐 이제 수감 생활도 하고 운동권에서 사실상 스타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80년대 끝 90년대에 딱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운동하면은 이 학생회장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좀 약간 일반인 학생들은 모르는데 그게에서는 약간 좀 의장님하고 약간 아, 좀 이렇게 그렇게 지사적인 뭔가 지사적인 있는 뭔가를 풍기고 뭐 막 두루머리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좀 그런 암울한 시대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군사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면에서는 그게 폄하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586이 지금 다르게 좀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나쁜 이미지로 좀 자리 잡은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이분이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토양을 쌓아왔다 이런 식의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김민석 총리 얘기하면서 아까 유설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당선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마하실 때가 만 27살이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낙선을 했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당시에 상대가 그 나홍배 의원이었나 그렇게 저 기억을 하는데 그분 상당히 그 이름 있는 중진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표 차이가 거의 안 나서 굉장히 이름이 났었고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마침내 당선이 됐는데 상대가 그 최불암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엄청난 스타 정치인이 되죠. 이 당시 김민석 후보의 이 유세 문구가 좀 센세이셔널했는데, 그러니까 뭘 내세웠냐면 나는 앞으로 국보급 정치인이 될 거다. 근데 최불안 선생님은 국보급 연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국보급 정치인도 건지고 국보급 연기자도 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나를 떨어뜨리면 국보급 정치인과 연기자를 둘 다 잃는다. 뭐 이렇게 유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건 김민석 총리가 이제 직접 본인이 밝힌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거에 지고 나서 그때 당시 최불암 후보가 저는 국보급 연기자니까 연기를 계속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세 문구가 최불암 선생님이 듣기에도 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던 것 같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쨌든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강렬했는지 이제 본인이 20년 지나서 정계에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이 이제 그때 그 메시지를 이제 기억하신 유권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워낙에 이제 그때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되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는데 이분이 어쨌든 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고양이 집사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어떻게 고양이를 알려졌는지. 이게 그러니까 본인 SNS에도 올리셨고요. 뭐 발언을 여러 차례 하신 적도 있어요. 그 처음에는 사실 좀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내가 길고양이 구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둘씩 들여온 고양이 식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보면 초반 게시글이 거의 그냥 고양이 사진을 올리려고 인스타 팠나 싶을 정도로 고양이 사진이 진짜 좀 많고 그리고 뭐 사석에서도 고양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고양이 집사들의 특징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고양이 자랑하는 게 굉장히 좀 그냥 특징 뭐 중에 반려동물 하나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저도 예. 제 그 뭐 전 SNS 강아지. 열심히 안 하지만 제 강아지 우리 저 막내딸이라고 그러는데 강아지 사진은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고양이를 좋아하신다는 거는 좀 의외이긴 한데 그 퍽퍽한 정치 생활에 또 반려동물한테 위로를 받고 교감하는 게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어려운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차분차분 단계를 밟아오는 과정까지를 다뤘는데 어쨌든 그 최불암 선생님을 이기고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386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다가 2002년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데 이게 아마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아주 지금 뼈아픈 역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여의도 밖에서 이제 머물렀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얘기할 때마다 사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종의 어떤 배신이라는 원죄를 그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된 이런 사건인데 2002년 대선 때 그러니까 정몽준 그러니까
그 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정몽준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고 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자칫 단일화를 해준 정몽준 전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나는 안 하겠다. 그게 저기 대선 전날이었어요. 저희 때 그쵸. 정치부여서 기억을 그래서 합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김민석 총리로서는 정말 당시에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다라는 서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짓을 했다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게 된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민주당의 황태자다. 뭐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학생운동했고 구속 이력 있고 또 32살에 국회의원 됐고 또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김민석이 될 그렇게 거다라는 보는 시각들이 전망까지 많았어요. 있었는데 이 최악의 선택 이후에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게 되고 김민석 총리가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신앙생활에도 좀 많이 깊이 빠졌었다고 해요. 자, 이 당시의 기억이 너무나 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나머지 아직도 이 원죄 때문에 당대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본인이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뭐 좀 소수 정당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면서 들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걸 봤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인 김민석이 시대는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저기 드라마틱하게 부활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 김민석의 과거를 우리가 좀 아주 러프하게 짚어봤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짚어서 오늘은 이제 좀 현재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그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 연결이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이제 이때 대통령과 처음으로 이제 당직을 하면서 호흡을 맞춘 게 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동갑입니다. 나이가 동갑이고 그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비명계가 결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었는데 근데 그때 앞장서서 김민석 총리가 부결 당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 옆에서 도왔던 게 바로 이제 김민석 총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2024년 총선 때는 상황실장을 맡았어요. 이 총선 때 상황실장이 이 판세 읽고 전략 짜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인연이 쌓이면서 정말 이른바 이제 찐명 입지를 좀 공고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계엄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책도 냈거든요. 이제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 대표적인 586 이제 운동권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좀 기존의 이제 586 정치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대목을 좀 제가 흥미로워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운동권들의 이 시각에서는 그러면 전쟁이냐 뭐 평화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될 텐데 이분법적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정말 본능적인 민생 실용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설희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브랜드 생각난 건데 김민석 총리는 자기가 586 운동권 출신 그 당시에 386이라고 했었는데 네. 386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이게 뭐 진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중도 실용을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그 정치라기보다 그 경제나 뭐 이런 큰 철학이 좀 큰 틀에서 맞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어요. 그 김 총리는 또 이제 불법 계엄을 예견한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이때 당시 민주당이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렇게 신뢰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불법 계엄은 아까도 말씀 방금 주셨지만 다들 안 믿었지만 김민석 총리가 당시 최고위원 때 계속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점이 2024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갑자기 김영현으로 바꾼 거는 이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거는 굉장히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9월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직접 하죠. 계엄 발동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리 이 경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뢰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두터워진 걸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석 총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키웠다. 그러니까 당대표 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그냥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쨌든 월요일마다 대통령이랑 정기적으로 주례 회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딱히 무리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역 일정이나 어디 타운홀 미팅을 갈 때마다 김민석 총리를 많이 대동하고 다녔대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를 좀 넥스트 이재명 후보군 중에 하나로 대통령이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김민석 총리의 계엄 논리에 굉장히 설득이 상당히 돼서 그때도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난 빈말로 안 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내가 이제 신문국 정치 에디터로 앉아 있었는데 이 워딩들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일단 논리가 되게 정연하고, 이게 딱딱딱딱 뭐 어디서 만나서 무슨 회동을 하고 하는데 이걸 부인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계속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해요. 심지어 지가 총선 져가지고 지가 지금 위태로운데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떵 터지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그냥 생각난 건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거 이후에 그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친문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 주류가 친문이었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친문은 아니죠. 약간의 그쵸. 비주류니까 둘이 그런 공통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도시정이라는 생각도 있고, 둘 다 일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일하는 스타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아까 유경선 기자 얘기했듯이 새벽까지 SNS를 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김민석 총리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올빼미 스타일인데 김민석 총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총리 두 사람이 좀 보완관계가 된다면서요. 첫 총리 임명장을 받았을 때 그때 첫 일성이 이제 국민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최근까지도 이제 매일 4-5시에 이제 열리는 이 기도회를 나갈 정도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통령하고는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보완제죠. 한 사람이 좀 새벽까지는 아침에 참 피곤할 거니, 아무리 대통령이 일만 하는 사람이라도 아침에 누군가 믿고 챙겨주면 서로 의지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 김민석의 활약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좀 꽤나 광폭 행보를 보인 총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로 굉장히 좀 활동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예를 들면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고 지휘를 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뭐 종묘앞 재개발 이슈라든가 또 한강버스 이슈라든가 또 광화문 광장 감사회 정원 관련해서도 현장에 나가서 좀 점검하는 모습을 많이 벌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진행을 하는데 이걸 공개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광폭 행보라는 거는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 내지는 암묵적 인정하에 좀 가능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에서 당권을 잡고자 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계속 좀 굉장히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어떤 산하에 점에서? 왜냐하면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내는데 이제 자문을 하는데 보안 수사권이 결국 엄청나게 쟁점이었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여기에 포함됐던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영리를 완전히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뜻도 보안 수사권을 깡그리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보안 수사 물론 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랑 대안까지 제시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가 왔다. 그런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뭔가 좀 보안 수사권이 살아 있으면 어쨌든 채널이 살아 있는 거니까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그러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또 이제 뭐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줬고 그러면서 대안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좀 봉쇄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정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하게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부여를 해주면 국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계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라고까지 충분히 좀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한 것 같고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국회로 결론을 넘겨서 그쪽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김민석 총리가 검찰 권력에 적당히 뭐 타협을 했다거나 뭐 해서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놨다라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걸 설명하기는 너무 좀 까다롭고 전당대회 복잡한 과정에서 거예요. 굉장히 예. 구구절절 설명해야 될 그냥 어쨌든 너 것이라고 검찰한테 비춰져요. 수사권 주자고 했잖아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지점이 앞으로 될 수 또 있지 다른 숙제를 하나 않을까. 안게 된 거네요. 네네.